쓰기 따라서 이걸 한번 찍으세요. 찍는 것도 안 하네. 아, 폰이 저리 되어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간사상, 공사상도 핵심은 연기입니다. 연기법. 중론도 핵심은 연기입니다. 근데 연기법을 바라보는 입장이 뭐냐면 중간사상은 마음 밖의 세계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유식은 마음 밖의 세계가 바로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대상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보죠. 내가 어떤 대상, 산이라는 대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공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유식은 대상은 마음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내 마음을 보는 방법입니다. 요게 중간이라면 이게 유식이에요. 자, 공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은요, 비유비무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중간의 입장은 비유비무예요.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굳이 풀이하자면 텅 비어 있다 이 말인데 텅 비어 있다는 말도 뭔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비유비무로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없는 것도 아니다 말은 뭡니까? 있다입니다. 있다. 있는데 비유는 뭡니까? 있는데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놈이 있긴 있지만 이놈은 여러 조건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조건. 여기 요래되어 있죠. 인과 연이 만들어낸 대상, 법이라는 말. 인과 연이 만들어낸 모든 존재는 곧 내가 공이라고 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있는데. 근데 요 놈이 끊임없이 인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합하면 조건과 조건이죠. 직접적 조건과 간접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형성되어 있지 그 자체로 어떠한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분필. 이 분필이라고 하는 요놈 어떤 조건과 조건이 만납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 화학적 분석이 있겠죠. 거기다가 약간의 물 기운이 있어야 접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과 조건이 해체되면 소멸합니다. 모든 존재가. 분필 여기에 한 10년은 있으려나? 여기 결국 가루돼요. 10년쯤, 한 20년쯤 되려나? 무조건 가루되면 여러분 물휴지 쓰죠? 물휴지도 보면 종이 형태지만 종이는 아니겠죠. 화학적인 물질인데 거기에 특정한 화학적 결합, 수분, 성분 이런 것이 합해서 있지만 여러분 물티슈 뚜껑 열어놓고 나면 한두 달 가면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물티슈라는 그 자체는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20대 때 파릇파릇 하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노쇠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이거는 정칙이에요. 인과 연의 정칙입니다. 인과 연이 만나서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다 공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 중간은 모든 존재를 바라보되 있는 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실은 없다. 언젠가 조건과 조건 해체되면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기적으로 설명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집착하지 말아야 되냐? 가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과연애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나는 설한다, 공이라고 설한다. 또 뭐라 부르냐면 그것을 가명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상에 닉네임 있어요? 그냥 시연. 그냥 시연이에요. 참 재미없네. 스님은 뭐 가명 있습니까? 인터넷상으로 안 쓰세요. 우리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명을 쓰거든요. 닉네임처럼. 저는 인간이 까칠하다고 까치발인데 그런 게 다 가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명할 때 가명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가짜가 일반적으로 쓰일 때 거짓 이름,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데 여기서의 가는 뭐냐면 임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요 가설도 임시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임시적입니다. 불교에서 가짜가 나오면 거의 진짜 가짜 할 때 개념보다는 임시적이다. 잠시 빌려온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다 나는 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다른 말로 가명 임시적인 존재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안에 중도의 뜻이 들어있다. 어차피 이거 전부 다 변화하고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생각들, 온다든지 간다든지 난다든지 소멸한다든지 하는 이런 극단적인 견해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야 집착을 떨쳐낼 수 있다는 번뇌망상을 그렇게 끊는 방법이 바로 중간사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넘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 통찰을 얻게 되는데 중간은 마음 밖의 세계로 분석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존재론이다. 근데 유식은 밖에 펼쳐진 모든 대상들은 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면 극장의 두 개의 핵심은 그겁니다. 영사기와 큰 천. 그게 다예요. 불 꺼놓고 영사기로 흰 천에 영상을 발사를 하면 거기에 막 무슨 뭐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상들이 비춰지듯이 내 마음이란 영상기로 흰 막에다가 영상을 날릴 때 비로소 대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 대상은 실은 없다. 내 마음이 발사한 영상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존재들을 분석을 할 때 마음 밖의 세계의 실체성을 갖고 막 저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게 요놈이라면 요놈은 대상을 비추는 내 영상이 내 자체가 이거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은 흔히 유식무경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유식무경. 유식은 무경이라고 유식은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을무에 대상을 나타내는 경. 우리 그 경하면 그 있잖아요. 육근이 육경을 만나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만나서 안식부터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낸다. 그게 12처 18개잖아요. 그 경이에요. 유식은 그래서 대상이 없다. 오직 내 마음이 대상이, 외부 세계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외부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형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외부 대상이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영상이라면 내가 수행을 한다, 연기법을 깨닫는다 하는 건 다 뭡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저기는 아무 실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마음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이 마음을 밝혀서 통찰에 이르겠다는 패턴을 쓰는 게 바로 유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죠. 마음 밖의 세계의 명확한 이치를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게 중간이라면 유식은 마음 안의 세계에서 이 마음의 구조를 파악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금강경식으로 금강경의 금강은 실은 바즈라라고 하는 그 무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인도의 인드라신, 우리 불교에서는 제석천이라고 부르죠. 제석천이 이 바즈라를 팍 던지면요, 이 바즈라가 막 날아다니면서 나쁜 적을 물리치고 손으로 다시 탁 들어와요. 우리 왜 호주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거. 던지면 돌아오는 거. 그거 뭐라 불러요? 명사침에 걸려가 다 까먹었어요. 착 돌리면 착 돌리면.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죠. 근데 그러한 무기가 바즈라예요. 그 바즈라를 형상화한 게 불교에서 밀교에서 많이 사용하죠. 저 같은 거 아세요? 법구 중에 양쪽에 막 이런 거 있는 바퀴 달린 그게 바즈라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악마적인 요소들을 퇴치시킨다. 그래서 이게 3개짜리도 있고 3고조도 있고 4고조도 있고 막 이래요. 잡는 게. 그게 오늘 인드라신이 들고 다니던 악마성을 제압하는 무기예요. 그게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예불 할 때 그게 바즈라야. 그게. 금강제라고도 부르죠. 금강경 할 때 금강이 바로 저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강경 나오던 시기에 다이아몬드는 없었어요. 원석은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1800년대 돼야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다이아 보석이 나와요. 왜냐? 그거는 브릴리언트 컷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막 깎아놨더라 아닙니까? 그 동그랗거나 뭐 그렇지 않죠. 막 깎여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 깎는 기법이 나온 게 100년 조금 더 넘었어요. 다이아가 빛을 받으면 대기의 물질들은 빛을 받으면 밑으로 흡수하는데 다이아는 그 브릴리언트 컷으로 인해 가지고 빛이 발광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는요, 지금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금강경 할 때 이 금강은 달라요. 이 경전이 나올 당시에 금강경은 보석료에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원석은 탁하고 많지도 않았고 해서 보석 취급을 못 받았던 보석이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금강이라는 뜻은 바로 방금 전 말한 바즈라예요. 여러분 예불할 때 하잖아요. 옴 바라 도비야 후 하죠. 칠정리 할 때. 옴 바라 할 때 바라가 뭐냐? 바즈라예요. 그게 금강 소향진은 이래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금강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바즈라.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즈라는 벼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사실 정확한 번역을 하려면 벼락과 같이 내 번뇌를 탁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병력, 벼락. 자, 그 벼락적 관점을 말합니다. 중간사상은요, 벼락을 여기다 빵 쳐요. 내하고 눈이 있으면요, 여기다 빵 쳐요. 금강경은. 대상의 병락을 내려갖고 막, 거기서 일어나는 번뇌 소멸인데, 이 유식은 벼락을 어디다 때리느냐 하면, 내 안에 때려버려요, 벼락을.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외부 대상 앞만 봐봤자 그 답 없다. 내 안에 마음을 봐야 돼. 그러니까 벼락을 때리는 대상이 다르죠.
저 3만 대에 벼락 때리는 거하고 내한테 벼락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 뭐 로또 걸리는 확률이 벼락 맞는 확률보다 낮다 하던가. 근데 벼락 맞아가 죽는 사람 있겠죠? 쇼크로 아마 죽을 거야, 쇼크로. 다 좋죠. 아니, 자기 몸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밑으로 가면 그 쇼크로 죽겠지 뭐. 타는 거는 차라리 길게 나 산다. 타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유식은 모든 것을 그 존재론적인 인연관, 조건으로 바라봤던 중간과 달리 유식은 내 마음을 바라봐요. 내 마음을 탁 바라보는데 이제 그 출발점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내와 대상을 가설인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 있죠? 이렇게 대립적으로 임시적으로 나와 너라는 개념이 딱 섰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너가 가설돼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요거는 뭐로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서 종종상전이 있다 이겁니다. 종종상전은요 각가지 종은 하나의 걸 말하지만 종종하면 각가지 여러 가지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상전한다. 서로 뱅글뱅글 돈다는 겁니다. 뱅글뱅글. 나와 대상이 임시적이지만 딱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서로 인연관계를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구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은 어디에 의존하느냐? 식의 소변, 식의 변하는 바에 따라서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와 대상을 구분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그것들이 이런 게 아니고 식이라는 놈의 변하는 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잖아요. 이건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능이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주체는 뭐다? 오직 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식은 뭡니까? 나와 내가 유식의 목적성은 나와 내의 분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딱 꽂히는 거죠. 내 안에 꽂혀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작용, 구체적으로 말하면 8가지 인식작용이 막 저끼리 뭔가 보고 막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것들 속에서 이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구분의 대상을 소멸시켜 나가는 게 이들의 수행이에요. 그 소멸시켜 나가는 와중에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것도 알아요. 핵심은 연기예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일상적인 제6의식, 우리 살아가는 주체죠. 이놈 어디에 의존해요? 기본적으로 전오식에 의존하겠죠. 뭘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냥 판단할 때 7식과 8식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6식은 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한 걸 7식과 8식에서 기억이라는 형태로 정보를 보내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건 이거구나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6식은 전오식과 7식, 8식의 영향을 받죠. 자, 7식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7식은 8식만 바라보는 거죠. 저놈이 나단 말이야. 요놈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도둑질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 쿠팡처럼. 일년에 41조인가 벌어간대요. 근데 국제 글로벌 기업이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돈을 97% 이상을 벌어가요. 근데 회사는 미국 델라웨이주에 줬어요. 델라웨이주가 뭐냐면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법을 만들어놨어요. 사용자가 큰 처벌을 아주 큰 죄가 아니면 처벌 안 받는. 그래서 거기에 페이퍼머니가 많은 거예요. 가짜 회사, 유령 회사.
쿠팡 미국 본사 델러웨이 가면요 회사 간판도 없어요. 그 주소지만 옮겨놓은 거야. 그래서 대표가 당당한 거였구나. 그렇죠. 나는 글로벌 기업이라 하면서 페이퍼머니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돈 벌어 가는데 한국에서 문제 생기면 대관 업무를 해요. 대관 업무란 관에 대해서 업무하는 거예요. 검찰, 경찰, 법무부, 그 다음에 뭐 금융감독 이런 데 관 있죠. 이런 데 전직에 있었던 사람들 다 포섭해가지고 돈 써갖고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보호하고 한 이런 시스템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해. 이거 돈이 들면 이거는 1년에 한 2, 3천억 들어가 경비가. 자 그러면 대충 잘못되면 대관 업무 딱 해가지고 한 1, 200억 내면 끝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스템을 안 갖추고 돈질하라는 거죠. 전직에 있었던 법관들, 검사들 해가지고 대관 업무로 가는 거죠. 그게 이번에 들켜버린 거예요. 사실 너무 회사 망해라 할 수는 없지만 뭐 내가 망하란다고 망하겠습니까만은 저런 회사는 나쁜 회사예요. 새벽 배송 제도가 얼마나 인권에 나쁜 짓인 줄 압니까? 가다 많이 죽잖아. 새벽에 저명이 주문하는데 새벽에 오면 사람도 그거 하겠죠. 그 길들여져 있어 우리가. 그 사람들 인권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새벽 그러다 사람 죽는데 내 새끼가 그랬다 봐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이나 편의성을 좀 줄이고 근데 필요한 데는 있어요. 애 키우는 집이라든가 엄마가 왔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 지금처럼 착취의 형태로 가서는 안 돼요. 내가 물 사먹은 게 머급하노 앞에 나가 잠시 거다 사먹으면 되지. 근데 그거 다 택배시키잖아.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탐욕인데. 그러니까 유식은 필요한 거예요. 내 탐욕에다 갖다 벼락을 때려가지고 내를 교정해야 돼. 내 탐욕. 자다가 너무 욕을 또 하게 됐지. 이렇게 유식과 중간을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양자 간에 따로 떼갖고 비교하는 방식에는 이렇게 마음 밖의 세계를 지향하는 관점과 마음 안의 세계를 지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어떤 것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번뇌나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고 그 가운데 핵심 철학은 연기법이다. 그냥 여러분 제가 이런 많이 들어보셨지만 불교는 연기 하나로 다 정리가 돼요. 연기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이 많죠. 왜냐하면 야를 바라보는 관점도 저는 요 보지만 여러분 뒷면을 보잖아요. 저 옆에 사람이 옆을 볼 뿐이에요. 그래 각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종합해보면 거기에 불교는 어떤 놈을 갖다 붙여도 연기밖에 없어요. 연기로 싹 다 해석이 됩니다. 뭐 법화경, 화엄경, 능엄경, 능각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 초기 경전부터 지금까지 불교의 모든 경전을 다 글자를 갖다가 다 베끼내가 글자랑 글자 다 베끼내갖고 막 젖어갖고 끼리 뿌면 연기가 탁 튀나요. 딴 거는 뭐다?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상을 잘 바라봐서 존재론적으로 잘 바라봐서 어떤 이 나와 대상, 나를 둘러싼 이 우주 아니면 이 모든 세계를 명확하게 개념화, 정의화할 수도 있고 그걸 관심을 내 안으로 돌려서 내 안을 통해서 또 그렇게 나와 대상의 실체나 이런 걸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깊은 어떤 명상 이런 거 안 하고 더 아란이 될 수 있느냐? 번뇌 끊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될 수 있을 것 같아. 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팔리가 뭐 명상 잘했습니까? 계율에 대해서 막 자기가 최선을 다했잖아. 그건 뭐예요?
어떤 제자들 중에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 또한 소멸한다는 말만 듣고 빵 터져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앉아라. 그거는 수행의 한 측면. 근데 그게 제일 쉽다 그래요. 그 제일 쉬운 거 한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명상 중에. 그게 신념처예요. 내 몸에 쌀띠를 갖다 붙여가지고 무상고무화를 체득하는 방법이죠. 그게 맨 첫 번째, 신념처 중에 또 맨 첫 번째가 뭐냐? 들숨날숨.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 들숨날숨. 제일 쉽다 보니까 가장 많은 앞에 선각자들이 거기에 대한 저술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명상법이 여러 형태로 개발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고, 명상법 또한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기본 원칙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게 맞아요. 현대인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남아요. 중국에서 중국적인 형태로 바뀐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던 가나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선이 이제 또 아무도 안 묻어요. 아, 이거 부처님 정통 수행하고 너무 많이 다르네, 달라도. 그래서 다시 옛날의 전통 수행이 뭔가로 가는 게 요즘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사마타다, 위파사나다 다 하는데, 어쨌거나 사마타, 위파사나도 부처님 당시하고는 조금씩 달라요. 변화되어 오는 거니까. 배에 쌀띠 붙이는 기법은 미얀마에서 개발됐고, 마하시 사야도에서 개발됐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좋은 기법들은 나와요. 핵심은 하나니까. 무상고 무화를 어떻게 내가 명상을 통해서 내 몸에 체화하느냐.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유식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평생을 우리말로 하면 선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했어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명상만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싹띠를 외부에 안 보내고 내한테 보내야 뭔가 이 쉽게 말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고 번뇌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싹띠를 붙여서 오랜 동안 수행하면서 그 수행 전통에서 도저히 인간적인 사유나 명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 마음 밑바닥이 있거든. 그것들을 분석하기 시작 한 300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의 구조에 잠재의식이라는 놈이 있어서 이 놈이 우리의 모든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바닥에 아래아식 요 놈이 윤회의 주체가 되고 요 놈이 가장 핵심적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또 늘어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사상과 공사상은 유식사상 다르지 않다. 연기를 바라보는 방법을 하나는 외부 대상에 갖다 붙여버리고 하나는 나 자신에 갖다 붙여버려요. 그리고 둘은 그렇게 발전해와요. 그래서 공사상이나 유식사상은 지금 현재 대승불교에는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아무래도 공사상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공사상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화엄사상 이런 거는 공사상보다는 유식사상이 더 서로가 매치돼요. 여러분 환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거든.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 화엄은 유식하고 가깝고 천태 법화 쪽은 약간 공과 더 가깝고 뭐 이래요. 흐름상 그 경전이 만들어진 시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 오늘은 마음 밖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과 내 마음 안을 관찰하는 두 가지로 중간과 유식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질문하시죠.
오이는 안 하세요? 아, 오이한테 주자. 네. 오이가 뭔 줄 알죠? 수업하기 전에 수업 오늘 교수님 안 해주는데 유식의 수행 개미 오이 맞죠? 네. 화음하고 유식은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은데 사실 오이라고 있지만 그거는 이게 여러분 화음학에는 수행 계기가 뭐 어떤 게 있나요? 52개 있죠. 이거 안 해드렸나?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비교하기. 아니 원래 내가 아니 그 화음 네. 화음은 수행 계기가 이렇습니다. 10. 맨 처음 10 믿음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총 몇 개입니까? 52이죠. 52. 10신, 10주, 10평, 10표양, 10지, 등각, 묘각. 자 그러면 우리 저 유식에서는 그 수행 계기가 이렇게 화음과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찌지 않아요. 맨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자량이에요. 자량이란 말 그대로 자는 뭡니까? 우리는 노잣돈 하죠. 자는 자본, 미천이에요. 미천. 요건 미천이고 장사를 하면 미천이 있어야지. 근데 여행을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심장이가. 전쟁통에는 심장이 최고죠. 미천과 심장을 챙기는 단계. 그 다음 등장하는 게 가행위가 등장해요. 가행, 더할 가짜의 행한행위죠. 자량이가 미천과 심량을 갖추는 어떤 형태라면 가행위는 그 미천과 심량을 가지고 명상하는 식입니다. 요 핵심은 명상이에요. 자량의 핵심은 뭐냐? 바라밀입니다. 여기는 직관행위예요. 그러니까 바라밀행은 이런 거죠.
이거는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그 가지는 품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위한 보시를 한다거나 또 자기의 생활의 윤리 덕목을 잘 지킨다거나 그리고 모든 행위들에 막 성을 낸다거나 하지 않을 점잖은 측면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다 갖추는 시기죠. 그래서 여기를 다른 말로 순해탈분이다 이래 불러요. 그러니까 해탈의 순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해탈이라고 했을 때 윤회로부터 벗어나니까 해탈이겠죠.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해탈에 순응하는 시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잘하는 거. 일상생활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이게. 그걸 하려면은 대승적으로 얘기했을 때 바람이를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행위 단계는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산다 해가지고 세상에 번뇌가 없어지냐? 그렇진 않죠. 번뇌를 끊으려면 쉽게 말하면 명상 수행을 깊이 해야 되는 단계가 와요. 그 단계를 뭐 치관, 사마타와 위파사나겠죠. 이때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가행위의 시기예요. 이 시기는 그 깨달음을 반드시 내가 얻겠다는 깊은 결의를 하는 타임이라서 순결택분이라고 해요. 순은 순응한다는 말이죠. 결택을 순하는 파트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결택이란 결의한다는 말, 뭔가를 택해서 결의한다는 말은 아마 보통 그 스님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아마 대충 이 과정과 이 과정 사이에 출가하실 것 같아요. 내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러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스타트 끊는 자리라면 여기는 결택, 강력한 결심을 하고 결의를 하는 파트가 요 파트입니다. 이 가해기의 거의 끝터리쯤 오면 통돌이라고도 부르고 통달했다 이런 말 알겠죠? 다른 말로는 견도이라고도 부릅니다. 견도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혹시 견도, 수도, 무학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나? 견도수도 무학도라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무학도는 아라한도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까지 견도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요 통돌이 견도에 와서는 사실상 뭡니까? 이 무상고무화를 설명하는 것보다 유식으로 설명하기 더 낫게. 유식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 이 견도에 간 상태를 아까 나와 대상 있잖아요. 나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거의 소멸 단계에 진입한 때를 견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체득했어요. 체득했는데 아직까지 나와 대상, 나와 넘이라는 생각이 좀 남아있어. 이 남아있는 걸 떨쳐나가는 게 이후 단계인데 요 단계가 어디냐면요. 우리 그 화음에 십지 있죠. 십지보살, 초지보살이 환희지죠. 환희지. 환희지 초지 단계에 도달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행이까지가 이 앞에 40가지의 것들이 다 무르익어가는 단계라면 견도에 와서는 십지중 초지 단계에 들어가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요 초지 이후에 나머지 구지와 등강요합과의 관계는 시간상 천상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이거 해야 된다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 견도수도무학도라는 이 표현은 이미 어느 정도의 어떤 단계에 올라섰을 때에 깊어지는 수순이 견도수도무학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마지막 요 부분은 저 60, 30송의 마지막 5송이 이 5위에 대한 것들인데 그거랑 살짝 대비해서 이 유익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질문은? 근데 이것과는 논문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논문은 처럼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알거든. 근데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질문. 그러면 원호 스님은 음. 지금 그 뭐지 유식에서 그 아래아식에서 제7 말라식에서 그러면 그거를 비판한 거예요? 어디서 비판한 거예요? 뭐를 비판했다고? 아니 비판이 아니라 아는 대로 얘기해요 그냥. 아니 편하게. 유식을 좀 더 알아요. 헷갈려. 육식에 관련된 책이 원효 스님의 유식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는 게 이제 대승기신론인데 대승기신론 소, 별기 이 양쪽 책에 있는데 주로 이제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을 종합적으로 회통하는 그런 입장에 뭐 예를 들자면 중간의 사상은 부정의 부정을 해서 깨달음을 근거로 나아가는 거고 유식은 긍정의 긍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깨달음에 대한 두 가지 방법론이니까 크게 다툴 만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연기로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입장이 다를 뿐 이렇게 회통을 하는 파트들이 좀 있고 유식 사상에 대해서 아주 뭐 본인이 해설서 쓰거나 한 게 없어서 근데 원효의 유식 사상 그거는 뽑아낼 수 있지. 왜냐하면 유식에 대한 발언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리를 아까 그때 말한 유식상 그쵸? 그 다음에 유식성 유식위라고 하는 세 가지 패턴 안에 이게 어느 파트에 대한 지적인가 팔지설인가 아니면 침소설인가 아니면 그 유식 삼성인가 아니면 오유에 관한 것인가 부분을 통해서 그걸 추출해내면 돼요. 추출해내서 재구성하면 되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대승기신론 소별기 한 권으로 은정이라고 하는 교수 그분 은퇴하셨는데 예장 교수인데 옛날에 번역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굳이 이거 재번역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걸 쓰고는 있는데 그 책을 하나 사셔서 너무 어렵던데. 안 해려고 대충 봐서 해요.
예를 들어 어려운 문장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 문장을 타이핑을 치면 내가 글을 써. 그 문장을. 그러니까 그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 용어를 왜 쓰느냐? 이 용어의 의미가 뭐냐? 곰곰이 그 문장만 생각해. 딴 건 보지 말고. 그러면 의미가 읽혀져요. 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가 헷갈리면 딱 제일 헷갈리는 한 문장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갖고 생각을 해. 그것만. 그러면 이해가 돼요. 계속 씹다 보면 이 소화가 된다니까. 물으면 되잖아. 그쵸? 물으면 돼. 보다 아주 더 화났어. 원래 그런 거라. 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